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중성실록 제16부 조광조 왕의 남자가 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자, 조광조가 경연을 맡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이제 물을 만난 물고기 마냥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조광조가 생각했던 이제 사상, 과연 이제 어떤 것인가. 조광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산 때 조선의 모든 국가 체제와 기강이 다 무너졌단 말이죠. 이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악의 도를 다시 바로 서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조광조가 지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극한 정치라는 얘기인데 이게 서경 군진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치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자면은 너무 지극히 올바르게 통치가 돼가지고 하늘도 감동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이제 지치라는 거죠. 어렵게 말하자면 뭐 이런 거지만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즘식 표현으로 치자면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공정과 상식이 올바로 서는 그런 사회, 그리고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 사람들이 기본을 잘 지키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올바른 사회다. 다시 그런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조광조의 사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긴 뭐 스승 자체가 이제 소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보니까 조광조도 소학을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기본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쪽이 이제 조광조의 사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조광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경연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 뭐 좀 이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조광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내면을 수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덕을 갈고 닦고 내면을 먼저 수양을 해야 된다. 내면의 수양이 돼야지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냐. 자,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상하가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군주가 주체적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라는 역시 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광조 사상의 특징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보면은 쌀로 밥 짓는 소리를 하는 건데 아니 뭐 쌀로 밥 짓는 소리 하는데 저게 뭐가 대단하냐.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단 말이죠. 연산 시대를 거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연산 때 하도 험한 거를 많이 보다니까 공부해봤자 뭐하냐. 괜히 그냥 왕한테 이빠른 소리 했다가 목이나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냥 적당히 아침하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월급 받고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다. 그런 잘못된 관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쌀로 밥 짓는 소리 같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써 다시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광조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왕한테 점수 달라고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요즘식으로 따지면 바른 생활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초등학교 뭐 교과서 바른 생활, 도덕책, 윤리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를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지. 그 다음번에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부국강병을 하고 그걸 논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부국강병을 추구한다 한들 그게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광조가 한 말 중에서 군자와 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사람을 이제 크게 둘러 나누는 거죠. 군자와 소인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조광조가 저 소인들을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군자들만 가지고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조광조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 기강이 바로 잡히고 세상이 올바로 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자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일급수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완전 멸균 상태겠냐 그게. 소인이란 거는 없을 수는 없다. 소인이 존재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그 소인의 비율이 지금처럼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인의 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춰가지고 일급수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광조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무슨 뭐 이제 피해 그런 대숙청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소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싹 다 모가지로 날려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기강이 올바로 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인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니 그런 순리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조광조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조광조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강경파, 좀 과격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조광조는 그 그룹 내에서 의외로 그렇게까지 강경파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간의 오해가 좀 그렇죠. 원체 조광조가 유명하다 보니까 또 개혁가로서 수학을 강조했고 그리고 또 강직한 면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조광조는 대단히 이제 과격하고 기타협적이고 저돌적이고 돌직구 날려대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마냥 그러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제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도 그때 당시 프랑스 혁명 3걸 중에서는 가장 강경파는 아니었어요. 의외로. 가장 강경파는 마라가 진짜 강경파였고 마라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죠? 인민의 적에게는 죽음밖에 줄 게 없다. 그래서 진짜 초강경파는 사실 마라였고 당통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온건파였죠. 그 중에서 의외로 로베스피에르는 중간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광조도 사실은 이때 기묘 살인들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중간적인 입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조광조가 이렇게 원론적이긴 하지만 또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켰을 때 사회 기강이 올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정치 풍토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부국강병을 하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광조가 갖고 있던 신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당시 중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는 이제 중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럼 과연 중종은 이때 어떤 생각을 갖고서 조광조를 바라봤는가? 아마도 중종이 조광조를 바라본 시각은 좀 양가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중종이 조광조에게 빠져드는 게 어느 정도이냐면은 마치 이제 물이 물고기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삼국지 유비가 공명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푹 빠져들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종이 조광조에게 엄청나게 매료됩니다. 그러면 중종은 도대체 왜 조광조에게 그렇게 매료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좀 이제 양가적인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중종 특유의 보신주의예요. 그러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 현종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죠. 고려 현종도 그렇고 조선 중종도 그렇고 둘 다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신데렐라처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왕이 됐어요. 물론 현종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이내믹하긴 했죠. 목숨의 위협을 정말 더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중종이 현종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중종도 사실은 불안했겠죠. 그게 자기 이복형이 일단 자기를 살려놔두고 있는데 언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약 드링킹을 시킬지 모를 일이니까요. 둘 다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진짜 신데렐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왕이 됐는데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중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종 앞에 있었던 태종, 세조하고 뒤에 나오는 인조하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중종 입장에서는 그 반정을 주도했던 공신들, 특히 반정 3대장,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 세 명에 대한 의존도가 제법 컸어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자신의 왕권을 침탈하고 자기를 감시하고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랬거나 저랬거나 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왕이 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고려 현종 입장에서 강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러다가 고려 현종도 강조가 참패를 해가지고 그냥 덜커덕 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공황 상태에 빠졌을 거고 중종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나마 중종은 조금 나아요. 여기서 또 상황이 그렇게 강조처럼 갑자기 그냥 간 게 아니라 세 명이 순차적으로 자연사를 해가지고 간 거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향후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고려 현종이 정말 대단한 왕이고 우연찮게 왕이 된 것 치고는 정말 이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고, 그 이후로는 중종은 좀 이제 현종한테 비교하기에는 현종한테 좀 미안하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아무튼 이제 현종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그 보신주의가 몸에 뱄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정 3대장이 갔는데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광조를 바라보니까 젊고 정말 패기 있고 사람이 이제 대단히 처음 등장부터 임팩트 있었잖아요. 말 한마디 탁 던져가지고 한 방에 그냥 대간을 다 갈아엎어버렸으니 그래서 저런 인재가 나를 지지를 해준다면 그리고 이 조광조가 자기를 지지해주면 조광조를 따르는 수많은 대간, 살인 계열들이 자기를 지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제 든든한 보디가드 세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조광조가 중종한테 눈에 들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중종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그래도 초창기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왕 왕이 된 거 한번 열심히 잘해보자. 기왕 왕이 된 거 뭐 일부러 망쳐먹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중종도 이씨고 이 이씨 왕조 잘 유지하고 가꿔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연산이 망쳐먹은 게 정말 엄청나다는 거 중종도 알고 있었고 문제는 그 반정 3대장을 비롯한 훈구 세력은 뭔가를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호박이 죽는다고 수박되는 게 아니다시피 이 사람들은 연산 치하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반정 3대장이 했던 거는 연산이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어느 정도는 원상 복구는 시키는데 그 이상은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상처란 게 그렇잖아요. 연고만 바르면 나을 수 있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제대로 수술을 해가지고 꿰매고 떼어내고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제 치유가 되는 상처가 있는데 반정 3대장은 연고까지는 바르려고는 하지만 수술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인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내각을 꾸려야 되는데 그 적임자를 바로 조광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걸 겁니다. 아마 조광조가 하는 얘기를 딱 보면은 또 권력이 그렇게까지 야심 있는 사람 같지는 않다는 거죠. 조광조한테 권력을 몰아준다 한들 조광조가 왕위를 찬탈할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인다. 적어도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 조광조야말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인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조광조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도 보장을 받고 어쨌든 기왕지사 맡아본 거 왕노릇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중종도. 그러니 이제 나름 또 이제 집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도 한번 좀 밟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광조한테 그 권력을 몰아줘도 얘가 나를 배신하진 않을 것 같다. 설마 저렇게 의리를 강조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배신을 하겠냐. 그런 믿음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종이 조광조에게 어마어마하게 매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중종의 선택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분명히 조광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보다 나은 카드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종은 조광조에게 엄청나게 빠져들게 되면서 경연에 정말 부지런하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조광조의 말에 늘 귀를 기울여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광조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임명을 시키는데 여기서 2년 만에 홍문관의 수작인 부지하까지 올릴 정도로 조광조에 대한 신임이 정말 엄청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종은 조광조가 하는 말이라면은 화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절대적인 신임을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그럼 조광조가 이제 경연을 하면서 대학 교수 같은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정말 이제 깔끔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경우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 출신이 정말 이제 완벽하고 깔끔한 이론을 갖고 정치계에 입문을 해요.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저 사람 이론대로 하면은 잘 되겠지. 그래도 이론과 현실이 안 맞는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조광조의 현실적인 정치 감각은 어떠했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여진족이 이때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당시 이제 여진족 추장 중에 하나인 석고내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석고내의 처리 방침을 두고서 어전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요즘 같은 표현을 치자면 NSC 회의가 이제 소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과연 조광조는 어떠한 식견을 보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